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요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분석, 유리넬리시스, 간단하게 UA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요분석. 요분석은 뭐 사람에서는 또 선별검사로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수의 분야에서 이 요분석의 의미는 사실 매우 낮죠.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을 했다. 그러면은 CBC 검사, 또 케미스트리 검사, 그 다음에 영상 검사, 그리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요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검사는 굳이 요검사까지 가기 전에 진단이 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검사상에서 어떤 특별한 큰 의미를, 비중 있는 의미를, 비중 있는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대부분은 앞선 검사, CBC나 케미스트리 영상 검사에서 거의 확정적 진단이 된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있죠. 물론 요즘 어,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노령견 정기검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홍보라든가 중요성이 이제 좀 인식이 되면서 또 미리미리 그쵸?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 병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이 조금씩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또 이 선별검사로서 요 분석 아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그쵸 리터박스에 그 모래를 모래에서 이제 뭐 RBC가 그쵸 요 중에서 섞여 나온다든지 뭐 당이 있다든지 뭐 프로테인이 요 중에 섞여 있는 경우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특정한 색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자 이런 뭐 모래도 상품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가 이제 오줌을 보면은 보통 이제 친수성이기 때문에 이제 흡수가 돼서 뭉쳐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뭉쳐지지 않고 그냥 오줌이 모래 알갱이 위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 물방울처럼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리터박스도 있긴 합니다. 물론 고양이가 요거를 보고서 가만 놔둘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제품들로 건강검진이나 정기검진에 또 이제 부가적인 검사로 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호자 편에서 또 이런 키트들도 뭐 요즘 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좀 현실이긴 합니다. 자, 이제 요를 샘플링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광천자가 있겠죠. 방광천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토센테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이용하는 방법. 개가 많이 아프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 배뇨된 요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이리드 유린이라고 하고요. 보이리드 유린이라고 하고 사람에서도 이제 아마 건강검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미드스트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줄기 요를 채취하는 것. 처음 부분은 외부 생식기에서 이제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 부분 요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를 받아가지고 원심 분리한 경우는 보통 이제 스펀 샘플이라고 합니다. 스펀 샘플. 스핀이라는 단어 아시죠? 돌리다, 그쵸? 그 완료 분사형으로 스펀 샘플이다. 이렇게도 표시하니까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딥스틱 아시죠? 그쵸? 여기 패드에 여러 가지 반응 물질들이 이미 부착돼 있어가지고, 그쵸. 요 중에 어떤 특정 성분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뭐, 프로테인이나 글루코즈, 빌리루빈 등등 이런 물질하고, 어, 반응을 하게 되면 색변화가 나타나서, 농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딥스틱이죠. 유효기간 확인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분 후, 근데 사실 뭐 일률적으로 1분 후는 아니고, 어떤 거는 30초, 어떤 거는 40초, 항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한 딥스틱에서는 항목 밑에 이렇게 60S, 30S, 40S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한 1분 정도 후에 보면 되기는 합니다. 자, 비중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굴절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굴절계를 이용한다. 자, 왜 그러냐면은 먼저 앞에 몇 장 넘겨보시면 자,
요가 요가 농축이 됐는가 희석이 됐는가 알려고 할 때 정확한 방법은 요의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요 삼투압 측정하는 방법은 특별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스팟 검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굴절계, 그 다음에 딥스틱화한 또 이런 간편 검사들이 이제 비교 대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딥스틱에서는 이제 뭐 자세한 원리는 이제 한번 텍스트나 상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카티온이 있을 때 이제 수소이온이 유리되는 방식이면서 이것이 리에이전트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색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원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딥스틱 상에서 1.010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에 대응하는 요 삼투압을 보면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넓다. 물론 굴절계로 검사했을 때도 이 특정 굴절계 비중값, 그쵸? 비중값에서, 그쵸? 어떤 단일, 삼투압의 이제 삼투압점에 이제, 삼투압점에 대응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 레인지를 갖긴 합니다. 레인지를 갖긴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코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딥스틱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굴절기는 그래도 임상에서 이용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환자의 농축 희석 정도를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요의 삼투압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자, 요 침사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가 채취했을 때 그렇게 혼탁하지도 않고 깨끗하다 이럴 때는 첫 번째 먼저 요로 뭐 비중이라든지 뭐 딥스틱으로 바로 이제 검사를 해도 됩니다. 바로 검사해도 되고 사실 뭐 요가 깨끗한 경우는 거의 뭐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넥티브하다 얘기하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어떤 의미 있는 세포가 혹시 부유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원심불계를 하게 됩니다. 원심불계를 해가지고 여기 낮은 RPM으로 한 1500rpm에서 5분 정도를 원심하게 되면 요 아래 그쵸 건더기가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 뭐 2, 3mm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버린 다음에 다시 부유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요인 경우에는 단백 성분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재부유해서 도말표본 만들어가지고 딥킥으로 염색했다 그러면은 요거 탭 워터로 와싱하는 단계에서 다 씻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 환자의 혈증이라도 조금 남아있는 거를 눈곱만큼, 사실 한 방울도 너무 많으니까 눈곱만큼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시 부유시킨 다음에 도말표본 만들면은 그나마 도말표본이 거의 부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제 이런 방법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혈중 섞지 않고 이렇게 재부유한 거를 그냥 딥킥으로 염색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떨어뜨리고 NMB 한 방울 NMB 같은 염색약들 한 방울 떨어뜨려서 커버 글라스 덮고 직접 검경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직접 검경하는 방법은 좀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혼탁하다. 요가 혼탁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가 혼탁한 경우에는 혼탁한 요인 경우에는 원심 분리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원심 분리해서 침사가 좀 많이 남긴 하겠죠. 그러면은 요 상층액을 가지고서 비중이라든가 딥스틱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층액을 가지고 요중 비중이나 딥스틱 검사 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부유시켜 가지고 도말표본 만들어서 딥킥 염색해서 보시든지 아까처럼 그쵸 한 방울 떨어뜨리고 뉴메틸렌 블루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커버 글라스 덮어서 직접 검경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는 이제 100배에서 관찰하는 것은 요 원주라든지 결정 이런 걸 검사하시면 되고 세균을 보려면 아무래도 1000배까지는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중을 보겠습니다. 비중은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뭐 제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일단 건강하다 그러면 어떤 값도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은 어때요? 삼투압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ADH가 분비가 되면서 농축료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물을 많이 마셔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맥주나 이런 술 같은 거 마시게 되면 화장실도 많이 가고 유형도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네, 요가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비중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경우에는 어떤 값도 다 나올 수가 있는 거, 어떤 값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뚜렷하게 탈수가 있다든지 쇼크가 있다든지 심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당연히 그쵸? 개는 1.035 이상, 고양이는 1.035 이상 증가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요 중에 당이 많다든지 단백질이 고농도로 있다든지 뭐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고농도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비중값에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g 데시리터당 변화, 1g는 요에서는 대부분 단위가 mg 데시리터입니다. 1mg 데시리터가 정도가 되려면은 포파지티브도 안 되고 포파지티브 정도가 보통 한 500mg 데시리터니까 그 이상이죠. 그렇죠? 아주 심하게 이런 케미칼이나 전해질이 증가된 경우에는 비중값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비중의 의미가 뭐냐? 비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농축과 희석의 단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농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ADH가 분비가 되면서 그쵸. 물을 재흡수하면서 요량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평소에 이만큼 류를 봤다 그러면은 농축료가 되면은 요 양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번 배유했을 때. 희석은 어때요? 그 반대죠. 희석은 그 반대로 수분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정상보다는 그죠? 이 정상시보다는 한 번 배출하는 양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농축과 희석의 의미는 뭐냐면 한 번 배출하는 그 유의 양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환자가 있는데 단백뇨가 포지티브 1, 그러니까 뭐 한 30mg per 데시리터, 30mg per 데시리터 이렇게 했을 때, 그쵸? 이렇게 농축료에서의 30mg per 데시리터하고 희석료의 30mg per 데시리터는 그 소변을 봤을 때 배설되는 단백질의 양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단백뇨가 그렇죠? 이 케미칼이나 이런 물질들이 농축 희석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배출되는 요의 양이 증가 감소했다 이런 의미로 농축 희석을 쓰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똑같은 농도일 때 그렇죠? 똑같은 농도일 때 실제 배출되는 양은 희석료에서 월등하게 많은 것이다. 이거를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뭐 어떤 경우 이제 비중은 어떤 값도 정상이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어떤 환자에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경우, 병적인 경우죠.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요붕증입니다. 요붕증. 네, 요붕증. 요붕증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ADH가 분비가 안 되든지 신장세포가 ADH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죠. 이러면은 단뇨가 생기게 됩니다. 단뇨 아주 과도하게 수분 배출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개체는 이제 개나 고양이나 아주 심한 갈증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보호자가 거기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물 공급을 해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섬투압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 이제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붕증인 경우에는 ADH가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비중이 희석료로 지속적으로 희석료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스틱과 비중과의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